예, 응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응용은 전체적으로 1교시를 봤을 때 그 주관기술 동향 컴퓨팅 컨티뉴엄 이 문제가 저희 그 KPC 카페에도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KPC 카페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비상반에서 어떤 분께서 이제 그 우리 그 주관기술 동향을 요약한 자료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 조성진 기술자님이 매주 이거를 정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 정리를 하고 계신데 그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정리를 해주신 내용이. 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그 관리와 마찬가지로 크게 뭐 처음 듣는 그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1번의 파넷을 봤을 때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최근에 뭐 UAM이라든지 그런 비행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건 애드홍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애드홍 네트워크 라우팅이라든지 이런 마넷 애드홍 네트워크 라우팅 이런 부분들과 결을 같이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단지 이제 비행체로 바뀐 상태거든요. 왜냐면 드론들끼리도 어떻게 통신을 해야 돼. 왜냐면 얘네들도 모바일 로드들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저도 키워드를 제가 그렇게 많이 적어드리지는 않았는데 애동 네트워크 토픽을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그 라우팅으로 해서 리액티브, 프로액티브 이렇게 나뉘고 DSDV, ADR 뭐 이렇게 해서 그 필요한 라우팅 기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준비되셨던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셨어도 충분히 종전을 받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논문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애동 네트워크 라우팅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좀 잘못 쓰지 않았을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컴퓨팅 컨티뉴엄 이거는 이 용어 그 자체로 컨티뉴엄 이 연속체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데 뭐에 대한 연속체이냐, 컴퓨팅의 연속체이다. 그 무슨 컴퓨팅의 연속체? 인베디드, 엣지, 클라우드. 우리 최근에 이제 엣지 컴퓨팅이라든지 분산 컴퓨팅, 뭐 인베디드 컴퓨팅,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렇게 해서 많은 토픽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각각으로 동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로 서비스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서비스 구성 요소들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례 정도가 그려지면은 적절한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샌드박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윈도우에도 샌드박스가 있죠. 그리고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규제 샌드박스도 있고, 저희 보안에서는 뭐 허니팟이라고 불리는 샌드박스도 있고, 여러 분야들의 샌드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꼭지들에 대해서 활용 분야를 나누어서 뭐 보안 측면이라든지 기술 측면이라든지 뭐 여러 뭐 테스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활용 분야를 나눠서 그룹핑을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주요 구성 요소도 테스트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 뭐 간단하게 경량화로 가상화할 수 있는 뭐 컨테이너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기술 요소를 채워주시고 진행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JTAG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저희가 응용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JTAG는 조금 친숙한 용어일 거예요. 인베디드에서 시스템에 대한 디버거로 했을 때 뭐 IC 방식, JTAG 방식 하면서 JTAG를 좀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JTAG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응용 토픽들을 좀 많이 안 하시다 보니까 제가 지난 회차 응시하신 분들 보니까 50명이 채 안 되시더라고요. 50명이 채 안 되시는 분들 중에서 뭐 합격하신 분들은 사실 교차 합격이시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JTAG를 했을 때 시스템 디버거기 때문에 이 시스템 디버거에서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뭘까라고 해서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을 하는 게 있을 거고, 출력을 확인하는 게 있을 거고, 뭐 클럭이 있을 거고, 그다음 리셋하는 거, 테스트 모드를 정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이 있는데 아마 정확하게 쓰신 분들은 없었어도 JTAG가 뭐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아마 거의 준비를 안 하셨을 거예요. 네. 거의 준비를 안 한 토픽이고, 이제 사실 이제 응용이 워낙 그 응시 인원이 적기 때문에 지금 응용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정보관리에 교차로 나올 만한 것들, 그런 걸 잘 찾아보셔야 돼요. 근데 JTAG는 절대 정보관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란 얘기 좀 하기 좀 그렇긴 한데, 그래서 다음 회차 나오면은 멱살잡으로 절 찾아오세요. 절 찾아오십시오. 네, 그리고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은 원래 규모 산정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해오셨을 거예요. 저희 뭐 수참시부터 시작해서 뭐 주기 참가 뭐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여기서는 수참시, 그러니까 우리 유형을 물어본 게 아니라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절차, 기초 자료를 조사하고 기초 자료를 분석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규모 산정을 하고 가중치를 적용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절차를 표시를 하셨어야지.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키워드가 맞지 않더라도 절차 형식으로 표현을 하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규모 산정, 그걸 물어봤으면 사실 규모 산정 유형이 들어가도 되고 뭐 절차가 들어가도 상관없겠지만은 절차를 물어봤기 때문에
꼭 반드시 절차 형식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MSP는 뭐 자주 나왔죠. 뭐 전전회차 때도 나왔었고 뭐 관리든 응용이든 할 거 없이 지금도 계속 인증 받고 계실 거고 그럴 것이기 때문에 ISMSP는 네,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고요. 기능 점수의 간이법과 정통법 이 두 가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왜 이 두 가지가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 적용 시점은 얘네들이 사실 간이법, 정통법 이게 적용 시점이 약간 다를 수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그 간이법과 같은 경우에는 언제 적용을 하고 정통법과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 적용한다. 뭐 설계 뒤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고 여기 들어가는 키워드들이 있겠죠. 간이법과 정통법. 뭐 EIF, ILF는 뭐 간이법, 정통법 같이 들어갈 거고 EIEO, EQ, 그다음에 RET, DET, FTR 이 나눠서 간이법과 정통법 키워드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그 최종적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같이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버 8번 문제 서버 클러스터링 구성에서 발생하는 스플릿 브레인 현상. 저도 예전에 인프라 관리를 했었는데 저 스플릿 브레인이 그 용어가 친숙하지 않아서 많이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이 동그라미는 치지 않았는데요. 이게 이 서버 클러스터링을 구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성능에 대해서 여러 대를 구성을 하던가 아니면은 가용성 때문에 여러 대를 이제 클러스터링 묶는다는 군집화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서버를 이제 묶었을 때 실제로 서비스가 단절되는 환경에 발생했을 때 만약에 서버 두 대가 서비스가 되고 있을 때 한 대가 만약에 이 둘 간의 서비스 네트워크가 단절이 됐을 때 누가 마스터를 서야 되는가? 그러니까 스플릿 브레인 뇌가 쪼개졌다라는 거거든요. 마치 샴쌍둥이처럼 각각 생각하는 애들이 서로 두 대가 살아있어서 소통을 하면 네가 마스터를 해 이런 소통이 되겠지만 이 둘 간의 네트워크가 끊어지거나 이런 비슷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랬을 때 실제로도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누가 마스터를 쓰고 누가 슬레이브를 하는가에 대한 부분 같이 마스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중복 서비스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에 클러스터링 구성을 할 때 뭐 보통 이제 세대 형식으로 해서 보팅 구조라든지 쿼럼 노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어서 네가 마스터를 해. 네가 누가 마스터를 해 이런 선거를 한다든가 아니면 쿼럼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스플릿 브레인 현상은 대가리가 머리가 두 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그 시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문제 이런 네거티브한 부분들이 나오면 반드시 해결 방안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보팅 구조라든지 쿼럼 이를 쓰는 부분까지 작성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마포는 CAOS 기본 토픽이니까 동시성 제어에 대한 부분들, OS 레벨 동시성 제어에 대한 부분들로 대응을 하셨을 것 같고 데이터 분석 시 결집값 처리 기법도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많이 나왔죠, 이것도. 이 기법들이 좀 지저분하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대체, 어떤 건 삭제, 어떤 건 뭐 예측 이런 식으로 해서 그룹핑을 하셔서 잘 나눠 쓰셨으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기존에 이제 양자 암호 통신의 일부죠. 양자 암호 통신으로 쓰시는 경우에는 조금 양자 키 분배랑은 거리가 있는 답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BB84 프로토콜을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해서 기저를 교환을 하고 그다음에 평강 필터를 적용을 해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그 기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필터를 추가를 시켰을 때 나오는 데이터 이거 비교를 해서 QBER까지 비교를 하거든요. 이제 퀀텀 비트 에러 레이트까지 보고 내가 이 데이터를 주고받았을 때 MIT의 공격이 있었어 없었어? 이제 이런 부분들까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키 분배에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양자암호 통신을 하게 되면은 뭐 양자 난수 생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키 분배에 조금 집중을 하셔서 작성을 하셨을 때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엣지 컴퓨팅이나 포 컴퓨팅의 비교 이게 사실 약간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비교라고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의도로 알아채시고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서 차이점을 만드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엣지, 포그 보통 보면 이제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라는 문서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답안을 쓸 때는 비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점을 두셔야 됩니다. 예,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만약 이런 문제를 들어갔다면 엣지와 포그와 그래서 어쨌든 컴퓨팅은 어디서 해?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컴퓨팅의 거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엣지 같은 경우에는 디바이스 근처, 포그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근처에서 컴퓨팅을 수행하는 개념으로 잡고 거기에 따른 비교해서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된다는까지 그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조금
작성을 하셨으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도 뭐 기본 토픽이니까 뭐 페이징 세그멘테이션, 그래서 세그먼트 테이블 베이스 리밋 이렇게 키워드 적었는데 이거 기본 키워드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잘 작성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렇게 문제를 찍어봤어요. 3번, 5번, 6번, 7번, 9번, 10번, 12번, 13번. 보통 이런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쓰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 뭐 생소해서 뭐 안 들어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2달러까지만 쓰셔도 전점수 받을 수가 있는데, 조금 누구나가 들어가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3달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컴시중에서 정보 관리로 교차로 나올 만한 문제들을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제 6번 ISMS죠. 그다음에 7번, 그다음에 9번, 10번, 11번 그 정도가 이제 13번은 당연히 정보 관리 준비를 해야 될 문제니까 그 정도가 교차로 좀 준비할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네, 이 교시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CPU, GPU, FPGA, ASIC 그 설명을 하고 처리 능력과 전력 소비 측면에서 비교하시오라고 그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 자료를 찾아서 표를 찾아서 위에 그 붙여놨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파워 그 컨슈션, 여기 보면 전력 소비 측면이죠. 전력 소비는 사실 그 CPU, GPU 했을 때 저희 뭐죠? 그런 마이닝이라든지 GPU를 많이 필요로 하는 것들 보시면 전력이 엄청나게 소모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싱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ASIC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위해 처리를 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을 하고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유연성은 떨어지지만 성능이 가장 좋은 편에 속하고, 반면 CPU 같은 경우는 범용성은 좋지만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CU와 이제 컨트롤 유닛이랑 ALU 유닛을 나눴을 때 이런 컨트롤 유닛에 좀 강점이 있기 때문에 범용성은 강하지만 이 처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떨어지게 되겠죠. 반면 그 파워 소모에 대한 부분들은 이 FPGA ASIC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것만을 연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지만 CPU와 GPU 같은 경우에는 범용성이 아무래도 더 높기 때문에 CPU와 GPU는 또 좀 더 높은 수준에 속하고, 여기서 사실 그 비교가 끝나면 안 되고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활용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훈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퍼런스가 뭐죠? 추론인가요? 추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추론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뭐 FPGA 같은 경우에는 변경이 막 자유로우니까 이게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반면에 ASIC 같은 경우에는 그 패키지화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여러 이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 처리 능력과 전력 소비 측면 비교해서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비교를 해주실 수 있는 답안으로 작성을 하셨으면은 조금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응용은 조금 메타버스가 기존 문제를 좀 약간 재탕 같은 문제 나왔죠. 네, 제가 항상 그래도 그 저희 반에 합격하신 기술사님 중에 안미라 기술사님이라고 진짜 훌륭한 기술사님이 계신데, 그 안미라 기술사님 이름을 따서 미라 증가라고 이제 유형을 해서 만들어 무조건 이걸 쓰셔야 된다라고 생각, 대부분 쓰셨을 거예요, 미라 증가. 그래서 메타버스의 다 4가지 유형 쓰셨을 거고, 발전 전망이랑 문제점. 여기서도 발전 전망이랑 문제점까지로만 딱 끝나시면 안 되고, 그 만약에 문제점을 쓰셨으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기술적인 문제점도 있을 거고요. 저희 뭐 개인정보 쪽 보안적인 문제들. 왜냐하면 우리 이 메타버스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현실 세계랑 끊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작성했으면은 그런 분야별로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해결책까지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정보 관리 나왔던 그 문제점 있잖아요. 그걸 좀 요약해 써셨으면은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문제들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지능형 CCTV랑 비대면 서비스 얼굴 데이터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에 설명하시오. 약간 관리스러운 문제가 또 그렇죠. 그 응용이 출제가 되었는데, 얼굴 정보 처리 기술의 개요에서 여기서 정보 처리 기술을 얘기했잖아요. 정보 처리라는 거는 뭐 정보에 대한 전체 기술이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술에 대해서 얼굴 인식 기술, 얼굴 검수 기술, 얼굴 보공 기술 이런 비슷한 이게 다 안 나와도 됩니다. 근데 다만 이 기술의 개요에서 유형은 반드시 나와줘야죠. 왜냐하면 얼굴 검출 기술에서 그렇거든요.
얼굴 정보 처리 기술을 물어봤고 그 다음에 얼굴 검출 기술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기술의 개요에서 이런 꼭지들, 인식 기술이랑 검출 기술이랑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라고 보여주시고 검출 기술 유형을 설명을 하실 때 검출 기술 유형을 했을 때 뭐 검출 기술도 이런 유형 이런 유형들이 있는데 그 안에 뭐 3단락이든 3단표의 마지막 장이든 어딘가에는 욜로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욜로를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욜로는 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검출 기술에 반드시 이제 얼굴 페이스 그 검출 기술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객체에 대한 오브젝트에 대한 그 검출 기술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욜로가 다른 기술과는 다르게 이제 원 스테이지로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죠. 뭐 정확도는 사실 패스트 RCNN이나 뭐 이런 것들이 더 정확도가 높기는 있지만은 이 욜로 같은 경우에는 원 스테이지 방식이고 그래서 ROI를 한다고 하는데 인터레스트 우리 위치에 대한 제한을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위치에 대한 바운디 박스를 도출하는 것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맵을 도출하는 것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한다라는 걸 반드시 설명을 할 수 있는 도표랑 거기에 해당하는 키워드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마지막 단락은 이제 욜로 말고도 위에서 뭐 얼굴 검출 기술 유형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각 객체 검출 기술들의 뭐 장단점에 대한 비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장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 보안 유형과 보안 요구사항 이거는 사실 모의고사에서도 너무 자주 나왔고 합숙에서도 자주 나왔기 때문에 조금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좀 전체 측면으로 봤을 때 이제 센서부터 시작해서 뭐 ERP라든지 이 우리 계층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계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누시고 이제 보안 위협이랑 보안 요구 사항을 제시하셔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에서 나오는 키워드들 있죠. 우리가 뭐 PLM이라든지 굉장히 뭐 PLI 그다음에 뭐 이제 HMI 뭐 굉장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그런 키워드들 중심으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이랑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거기는 대책 설명하시는 문제를 작성하셔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팩토리 문제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깔리지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그 보안이 취약하다는 거를 보안 회사에서 계속 도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펜타 시큐리티 이런 데 홈페이지 가보시면은 되게 레이어별로 잘 쪼개는 게 있습니다. 그런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 문제로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가 또 나왔네? 메타버스가 나오고 네. 출제자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좀 고루 수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들 욕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돼서 NFT의 주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대요. 그리고 NFT에 대해 설명을 하라고 문제를 냈어요. 우리 NFT는 너무너무 많이 나왔어요. 찾아보면은 뭐 ERC 721 그죠? 721이죠. 뭐 20이나 이런 암호 화폐를 넘어서서 이제 대체 불가능한 NFT. 이제 거기서 뭐 얘네가 이제 그 NFT 뭐 우리 쓰는 그 개념도라든지 이런 거 쓰시는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도 조금 차별화를 하자면은 우리가 실제로 이제 NFT를 민팅한다고 하죠. 이제 얘가 NFT를 올려서 이제 그거를 이제 토큰화를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얘가 블록체인에 그대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블록체인은 이 블록들이 한정된 블록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얘를 그대로 올릴 수는 없고 이제 뭐 IFS로 올리는데 뭐 그 전에 이제 식별제를 만들겠죠. 유일해야 되니까 희소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지 저희 디지털에 저희가 가치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얘가 메타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NFT 주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대요. 그럼 4달러를 얘는 깔아준 거예요. 문제에서 깔아줬기 때문에 4달러에서 메타버스의 산업에서 NFT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NFT 자체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얘는 도입부에서 컨텍스트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답안으로 작성을 하시면 조금 높은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망도 저희가 이번 회차 처음 나온 토픽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관리를 보시고 넘어가신 분들도 시험을 잘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사실 조금 이동통신과 5G 특화만 각각에 대한 서비스의 시장 측면, 네트워크 구축 측면, 통합, 수입비가 좀 더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비교를 해주시고 이제 특화망에서 이제 코어망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이 쓰는 유형이 있고 따로 쓰는 유형인데 보통 같이 쓰는 유형 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코어망까지 넘어가는 인터넷에 넘어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별도로 구성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거기서 얘가 이제 랜으로 구분을 해서 우리가 디바이스가 그냥 핸드폰이 붙는 디바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실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디바이스 특화망을 사용해야 되는 것들 엣지 컴퓨팅이 필요한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트래픽들이 별도로 구분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설명을 하시고 근데 코어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얘네들 트래픽을 구분을 해야 돼서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반드시 이 안에 있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없이 그냥 적용 있을 네트워크 슬라이싱이 있어요. 우리 네트워크 슬라이싱이라고 하면은 뭐죠? 그 NFV랑 SDN? 그거 두 개로 그냥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은 문제 자체가 맥락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작성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3, 4, 5, 6 번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2번은 이미 정보관리에서는 지금 메타버스의 그 다음 문제가 다음 버전 문제 출제가 됐기 때문에 2번 같은 건 당연히 그냥 깔고 가는 거고요. 3, 4, 5, 6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4교시는 아직 그 응용 문제가 준비가 되질 않아서 준비가 아직 안 돼서 다시 따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그 저희가 그 따로 기출풀이를 만들어 드리고 그다음에 그 동영상 촬영을 제대로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3교시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총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는 1번 그리고 5번, 6번 이 선택이 조금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문제는 ISO IEC 29100, 27701 뭐 프라이버시 쪽에서 뎁스 있게 표준이라든지 이런 부분 준비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대응할 수 있었겠지만은 저희가 모든 것들을 다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어려울 것 같고 FHSS랑 DSSS가 나왔어요. 근데 DSSS는 최근에 기출 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FHSS는 또 블루투스에서 많이 쓰이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그 뎁스 있게 준비는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는 저 때 준비했던 문제였고 반면에 이제 마이데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저 그 무선 충청 기술은 이거는 사실 진짜 이런 문제는 지금 한동안 인터넷 끊겼다가 막 개통하신 분이 내는 그런 문제 같아요. 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내기에는 좀 되게 너무 올드한 문제인데 이걸 좀 내셨네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컴퓨팅 1번 그 1교시에 그 플레잉 에듀 네트워크가 나왔잖아요. 그 내용에 대한 연장선인 것 같아요. 드론과 사용자의 무선 통신에 대한 얘기 나온 거 보니까 이런 이제 그 무선 비행체에 대한 거 관심이 많거나 거기에 근무하신 분이 나오신 것 같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바로 직전 회차 그 모의고사에 나왔잖아요. 마이데이터의 인증 방식, 개별 인증이냐 통합 인증이냐 중개 기간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게 나올 법한 게 12월 1일에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금융권에 시작을 했고 인증 그 지원 포털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써 있어요. 문제량이 딱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오지 않을까 해서 모의고사 출제를 그때 그 저희 기술사님이 하셨는데 제가 했습니다. 제가. 네, 공수기수님 하셨는데 이게 아쉽게도 컴시에 나왔네요. 정보관리 딱 나왔어야지 대신 요거는 정보관리 교차가 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래서 나오기 굉장히 좋은 문제고 해설지도 그냥 그 기본적인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그거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6번은 네, 6번은 좀 애매합니다. 6번은 사실 좀 지금 왜 나나 싶은 그런 문제고요. 너무 좀 오래된 문제였고 여기 나오는 이슈들도 사실 그 전부터 있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오래 공부하셨던 분들이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 문제는 저희 그 시큐어 코딩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대부분 들어가셨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다른 분 선택할 게 별로 없어서. 그렇죠, 없죠.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근데 반면 이제 입력값이라든지 이런 파일 검증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시스템에 이제 입출력이 되는 거다 보니까 얘가 입보시 F4캡A 중에서 입력 데이터 검증의 표현이구나.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9번 항목, 10번 항목이 나왔습니다. 저도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혹시 몰라서 이쪽에 대한 심화반사 문제를 내고 했는데 저거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래도 보안 기능이다 보니까 딱 보면 보안 기능이라면 사실 별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좀 뭐 인증이라든지 좀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인증과 보안 우리가 뭐 쿠키 값에다가 뭐 여기다가 관리자 이런 것들을 넣어서 소통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지 마라. 굉장히 기본적인 거긴 한데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업로드 다운로드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런 PHP라든지 이런 악성 코드 파일 이제 그런 부분을 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 대응해 쓰셨어도 충분히 점수가 나오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1번, 5번 정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하고 5번. 근데 저는 2번이 이게 29100이라고 해서 처음 보는 토픽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2910이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인데 조직에서 27001이 그동안 이제 조직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2910은 29100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 프레임워크라 그래서 27018의 PII 우리 그 개인정보 식별 정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11개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아마 그냥 대응한다고 하셨더라도 동의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뭐 목적법성 수집제 안을 포함해서 11개 원칙 우리가 대부분 들어보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지켜줘야 된다. 그런 원칙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랑 그다음에 7701도 27,000일 기반에서 확장을 해서 이 인증까지 받아야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이 인증까지 보다 보니까 GDPR이라는 이런 인증을 위해서 2770까지 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유성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에 더해서 이번 항목까지 잘 더해서 가져가시죠.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나 이런 27,000 시리즈는 정보 관리에서도 좀 유행 안 타고 나온 토픽이니까 2번까지 추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3번과 4번은 조금 그 응용으로서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출풀이가 나오시면 자세하게 더 공부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제 1월 시험이 끝났고 다들 아시겠지만 22년도에 시험 스케줄이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죄송하지만 쉴 시간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고 명절만 쉬고 네, 너무 좀 그렇게 하는데 명절만 쉬고 바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심화반 2월 19일 날 개강을 하는데 4월 16일이 127이에요. 그러면은 80일도 안 남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명절 지나가고 나면은 거의 70일 남은 거라고 보기 때문에 좀 쉼을 좀 짧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기출풀이랑 해설 영상은 2월 3주차에 공개가 됩니다. 심화반 개강이 직전에 공개가 되니까 충분히 숙지하고 오실 수가 있고요. 126회 이번에 붙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좀 드물긴 하지만 보통 시험 치고 나면은 이제 잘 못 봤다는 생각만 들기 때문에 없겠지만 혹시 그렇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바로 서브노트 반복을 돌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서브노트를 계속 그 기간에 반복을 하실 때 보면은 손해는 안 봐요. 뭐 필기를 붙던 떨어졌던 무조건 이득입니다. 그래서 반복을 계속 하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지난 회차 때 면접을 모든 분들이 붙는 건 아니니까 떨어지신 분들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하시는 게 유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복귀를 하시잖아요. 복귀를 하시는데 이 복귀를 하다 보면은 내가 항상 피해가는 도메인이 있어요. 이게 되게 정이 안 가는 도메인이 있거든요. 근데 언젠간 극복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항상 피해가는 도메인이나 문제를 분석해서 좀 이 짧은 기간이지만 좀 보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인공지능은 진짜 예측이 필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출제되지 않은 토픽을 계속 발굴을 해야 돼요. 물론 멘토님들이 계속 발굴하시지만 본인도 좀 이렇게 발굴한 토픽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를 둬서 공부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너무 당연하지만 CAOS 네트워크 빈출 토픽은 당연히 반복해서 QoS의 QoS 인터 서버, 디프 서버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쉐이핑 폴리싱, 세마포, 뮤텍스 이런 것들은 유행한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스레싱도 또 나왔고 세마포 또 나왔고 우선순위 역전도 또 엮어서 나오고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그 서브노트 활용 계획이라고 좀 적어놨어요. 이거는 최근에 서브노트를 안 만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남의 거를 그냥 다운받아 보시거나 뭐 일부러 뭐 집단지성 얘기하면서 지금 같이 만들자 이러는데 같이 만들면은 그냥 내가 만든 것밖에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브노트가 다 완성되신 분들은 이미지화를 좀 스냅샷을 뜨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 딱 캡처를 떠서 가리고 나머지 키워드를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서브노트를 통으로 지금 준비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건 완성되신 분들 위주로 그 다음에 토픽 딱 이름만 보고 정의 한번 떠올려 보고 정의 떠올렸을 때 구성도 떠올릴 수 있고 구성돼서 키워드 두세 개만 추출할 수 있으면은 거의 합격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 1번, 2번 연습 반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눈에 서브노트를 반복을 했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내용들이 있어요. 토픽들이. 그런 거 그냥 삭제하세요. 어차피 못 들고 갈 거고 그런 것들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차피 시험지에 못 들고 가기 때문에 그냥 삭제 반복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이제 아직 서브노트 없이 합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다른 사람 서브노트 그대로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 여름에 붙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이거 없이 그냥 남이 만드는 서브노트 저희가 이제 클라우드에 보면 합격한 기술사의 서브노트가 막 40명 거, 막 50명 거 있잖아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 거가 있어야 돼요. 내 거가. 그리고 그게 있어야 나중에 합격하고 활동도 가능하시니까 꼭 진짜 만드시는 거를 이거는 강요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사실 하셔야 돼요. 진짜. 그래서 서브노트 잘 활용하시고 왜냐면 4월, 7월까지 보더라도 시험이 너무 짧아요. 너무 긴박하고 너무 좀 촉박하기 때문에 바로 서브노트 돌리는 작업들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없는 분들 바로 만드셔야 되고요. 네, 오늘 되게 추운 날씨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문제가 평이했다 뭐 문제가 쉬웠다 뭐 이거는 사실 뭐 개인별로 회차가 있고 그리고 문제가 쉬웠다는 분들 중에서도 딱히 오히려 문제가 쉬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뭐 합격하는 경우는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문제가 어렵고 보통 망했다. 어떻게요? 뭐 어떤 분이 시험 치고 나서 죄송하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죄송할 필요는 없어요. 되게 고생 많이 하셨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망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느끼냐면
본인이 준비한 걸 다 못 끄집어내서. 근데 그 정도만 끄집어내도 붙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이제 복귀 쓰시고 맥주 한 잔 먹고 주무시면 돼요, 이제. 네. 그래서 4교시까지 포기 안 하시고 쭉 작성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좋은 결과에 기대하시면서 이제 푹 쉬셔도 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복귀는 사실 합격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게 그 시간 외에는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점점 기억이 미화되고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인 피드백이 전혀 어렵고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지금밖에 없기 때문에 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너무 수고하셨지만 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귀까지 쓰시고 명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좋은 소식 있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고생 진짜 많이 하셨고, 네, 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 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랜만에 약속을 지켰네요. 딱 1시간 만에 끊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셔갖고 가족분들이랑 저녁 시간 보내시고 즐겁게 명절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끝낼까요? 큰절하고요? 네. 하나, 둘, 셋.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